롬멜, 히틀러도 잃고 싶지 않았던 천재장군. 1891년 11월 15일 독일 제국 남부의 하이덴하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에르빈 롬멜. 훗날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게 되지만 어린 시절에 그는 전쟁보다 기계를 좋아하는 평범한 소년이었다. 아버지는 학교 교장이었고 어머니 역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 출신이었다. 엄격하지만 안정된 환경에서 자란 롬멜은 어릴 적부터 무언가를 만들고 분해하는 일을 좋아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공학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18살이 되던 1910년 그는 독일 육군에 입대하며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다. 군 생활을 시작한 롬멜은 누구보다 성실했다.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전술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하면 병사들의 희생을 줄이면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했다. 이러한 태도는 상관들의 눈에 띄었고 그는 빠르게 장교로 성장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롬멜은 프랑스와 루마니아, 이탈리아 전선을 오가며 실전을 경험했다.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정면 공격을 반복할 때 그는 측면을 우회하고 적의 빈틈을 노리는 전술을 즐겨 사용했다. 특히 1917년 카포레토 전투에서는 자신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상대로 연이어 승리를 거두며 수천 명의 포로를 잡았고 독일군 최고 훈장인 푸르르 메리트를 받으며 유망한 젊은 장교로 이름을 알렸다. 전쟁은 독일의 패배로 끝났다. 독일 제국은 무너졌고 국민들은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많은 장교들이 군을 떠났지만 롬멜은 남았다. 그는 전쟁 경험을 정리하며 병사들을 교육했고 자신의 전술을 담은 보병 공격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독일군 내부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아돌프 히틀러 역시 이 책을 인상 깊게 읽었다. 이후 롬멜은 히틀러의 신임을 받으며 중요한 임무를 맡기 시작했지만 그는 정치보다 군인으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히틀러는 롬멜에게 제7기갑사단을 맡겼다. 보병 출신인 그에게 전차부대를 맡긴 것은 파격적인 인사였지만 롬멜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1940년 프랑스 침공에서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전진하며 연합군을 혼란에 빠뜨렸다. 하루에도 수십 킬로미터씩 이동하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공격을 퍼붓는 그의 부대는 아군조차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제7기갑사단은 유령사단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롬멜은 독일 최고의 야전지휘관으로 떠올랐다. 이후 그는 북아프리카로 파견되어 독일 아프리카 군단을 지휘하게 된다. 당시 이탈리아군은 영국군에게 계속 패배하고 있었고 독일 역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롬멜은 도착하자마자 방어 대신 공격을 선택했다. 그는 사막이라는 지형을 누구보다 빠르게 활용했다. 정면보다 측면을 노렸고 기습과 기동전을 반복하며 영국군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먼지를 일으켜 병력이 많은 것처럼 속이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나타나는 전술은 연합군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러한 활약으로 그는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독일은 물론 연합군에서도 가장 위험한 지휘관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1942년 그는 북아프리카의 핵심 요충지 토브루크를 점령하며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 이 공로로 독일군 원수로 승진했지만 그는 원수봉 하나보다 전차 한 개 사단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부족한 보급을 걱정했다. 그만큼 북아프리카의 독일군은 항상 연료와 병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결국 이러한 한계는 엘알라메인 전투에서 드러났다. 충분한 지원을 받은 연합군과 달리 독일군은 연료조차 부족했고 롬멜은 끝내 후퇴를 결정했다. 그는 병사들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질서 있게 후퇴를 지휘했지만 북아프리카 전선은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 이후 롬멜은 프랑스 해안 방어를 맡게 된다. 그는 연합군이 언젠가 상륙할 것을 확신했고 해안에 수많은 장애물과 지뢰를 설치하며 상륙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일군 지휘부는 그의 의견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시작했다. 롬멜은 즉시 반격을 주장했지만 히틀러의 결정은 늦었고 결국 연합군은 프랑스의 거대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얼마 뒤 전선을 시찰하던 롬멜은 연합군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가 치료를 받던 사이 독일군 내부에서는 히틀러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1944년 7월 20일 독일군 장교들은 히틀러를 암살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폭탄은 히틀러를 죽이지 못했고 암살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히틀러는 곧바로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했다. 수천 명이 체포됐고 수백 명의 장교와 정치인들이 처형됐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롬멜의 이름도 등장했다. 롬멜은 암살 계획에 직접 참여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오래전부터 히틀러가 더 이상 독일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연합군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고 히틀러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대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암살을 주도했던 일부 인물들은 조사 과정에서 롬멜이 새로운 독일 정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히틀러는 이를 단순한 소문으로 넘기지 않았다.
국민적 영웅이었던 롬멜이 살아있는 한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1944년 10월 14일, 두 명의 독일 장군이 롬멜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선택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반역죄로 재판을 받아 공개 처형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가족들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었고 그의 명예도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컸다. 두 번째는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고 가족들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롬멜은 잠시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아내 루치아와 아들 만프레트에게 담담하게 작별을 고했다. 그는 군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와 장군들이 기다리던 자동차에 올라탔다. 잠시 후 자동차 안에서 청산가리 캡슐을 삼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향년 52세였다. 독일 정부는 그의 죽음을 전선에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고 히틀러는 직접 조전을 보내며 국가장까지 치러주었다.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은 그 발표를 믿었고 자신들의 영웅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진실은 세상에 알려졌다. 롬멜은 전사한 것이 아니라 히틀러 정권에 의해 사실상 죽음을 강요받았던 것이다. 다음 이야기로 궁금하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